미국 정부가 예컨대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리저브 에셋으로 삼겠다.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다 전략자산으로 삼아가지고 각 전력산업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체되는 거에 대해서 그 세금 지원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절약하고 경쟁력 갖추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폭등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가능성 정도이기 때문에 한 1-20%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한 거고 그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아직 제대로 반영하고 있질 못해요. 판이 바뀌는 새로운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예.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미국 정치권은 지금 친암호화폐로 이렇게 행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시장과 그 트럼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행보를 갖다 옮기고 있는 거고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갖다가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인정하고 이걸 갖다가 그 육성하고 메이드 인 USA 하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게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암호화폐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란 건 일단 그 표를 갖다 의식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유권자적이 굉장히 막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대선은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이걸 갖다가 모두 가져가게 돼요. 근데 보면은 6, 7개 주 정도의 그 경합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합지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층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라고 그러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데 중간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고, 그리고 이게 단일 선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갖다가 누가 이걸 잘 끌어나가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표가 몰릴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걸 영향력을 갖다 코인베이스가 그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5,200만 명이 그 암호화폐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6명 중에 그 1명은 아까 말한 경합지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는 한 표만 많아도 모든 걸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특히 대선에서 신경을 갖다가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유권자의 특징은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젊고 그리고 정당을 초월한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고 부동층이 31%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은 부동층이 19%인데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31%예요. 그 부동층이 많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런 걸 갖다 보고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부동층이 31%, 비보유자들은 19%. 이렇게 35대 34로 민주공화가 나누는데 31%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튼 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민해요. 대통령 선거 때 중간 선거도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쪽으로 방향이 이미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암호화폐에 굉장히 탄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더리움 ETF를 갖다 승인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스택스에 대해서도 증권이 아닌데 팔았다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3년을 조사하다가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라고 지갑업체 여기에 대해서도 증권법 위반을 갖다 한참 조사하다가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 종결했거든요. 이렇듯이 SEC의 행정행위조차도 별다른 설명 없이 굉장히 빨리 기존의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돼.
니네들 뭐 ICO 했던 거나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 다 불법이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던 걸 지금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봤을 때는 그 미국 대선 국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암호화폐 진영의 목소리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어떤 적극적인 로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진영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베일리는 어쨌든 그 친암호화폐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시장에서 그래 하지만 조금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해요. 근데 이 양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2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친암호화폐 행정명령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행정명령에 들어갈 내용들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굴로 앞으로 나오는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A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채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명분은 전략 산업이 되면 되는 거예요. AI하고 연결된 전력과 연결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은 자기가 보니까 일종의 화폐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NFT를 암호화폐를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물론 표를 쫓아가고 그 이득을 갖다 위해서 선거 자금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해보니까 암호화폐가 일종의 화폐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는 뭐 모든 암호화폐가 화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로 인정을 한다면 아까 말한 리저브 커런시하고 화폐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저브 에셋은 금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예컨대 옛날 대선 후보였다가 그거 했던 선수가 바스켓을 만들어서 상품을 넣자. 상품 바스켓을 만들고자 했듯이 상품이 된다면 세금을 물릴 수가 있지만 화폐, 커런시로 인정하면 세금을 못 물려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돈에다 세금을 물리면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화폐다라고 얘기한 게 화폐까지 발전을 할지 아니면 리저브 에셋까지 갈지도 굉장히 다른 거지만, 그러한 말 하나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호 행정명령에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암호화폐 산업과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27일 날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그때 그 라운드 테이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84만 달러입니다. 84만 4천 달러가 그런데 그게 그 선거법상 최고 한도래요. 개인이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는데 6만 달러. 비트코인 한 개 정도 드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찍으면은 10만 달러. 둘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1호 행정명령을 얘기할 때 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트럼프한테 1억 달러 자금을 갖다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정치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다 했는데 꽤 지금까지도 뭐 몇천만 달러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 뭐 8만 4천 달러면은 84만 달러? 그러면 뭐 100명이면 8,400만 달러 아니에요. 그 행사 하나로만 해도 1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했었고 트럼프란 사람은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생각 아직도 변함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딴소리 한다 거다. 지금은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그 정치자금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니들 속지 말아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시간이 흐르고 본인도 느끼고 그리고 이걸 또 대화를 갖다 통해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변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던 베일리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신시아 러미스 의원, 뭐 그분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베 라마스와이 이 사람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지속적으로 트럼프한테 일단 비백은 그 비트코인을 자유를 위한 돈이고 CBDC 같은 건 발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에서 리더십을 갖다 갖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채택해야 된다고 계속 지지해 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시아 러미스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본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의 그 중심에 세워야 된다. 이게 개인의 자유도 보호하고 미국의 새로운 금융의 기반이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친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뭐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서 언젠가는 이런 정책이 받아들이겠지만 빨리 가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부분은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장기적인 걸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예컨대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리저브 에셋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다 전략자산으로 삼아가지고 각 전력산업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체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금 지원도 하고 그 뭐냐면 정부가 돈을 직접 지원도 하잖아요. 이런 걸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어떤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는 비트코인을 만든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절약하고 경쟁력 갖추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폭등하는 거죠. 예. 어떤 단어가 나오냐. 지금은 이제 가능성 정도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한 거고 그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해가지고 갈 길을 못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좀 지연될 뿐이지 이건 어차피 비트코인이 그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걸 전략자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사람은 이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과 중국은 비트코인을 지금 어떤 입장에서 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통화와 우리 경제의 헤게모니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제들을 꺾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취급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자산이나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리저브 에셋이라는 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걸 뭐 ETF를 갖다 허용해서 사고 말아 이거는 야 저 비트코인 저거 투자 대상이 아니야.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은 아직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미 판이 바뀌는 새로운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중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100%입니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지.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지금 흔히들 생각할 때 제조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90% 정도가 농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생산하는 데서 그 부가가치가. 근데 그때 이제 제조업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농업 그러니까 중세 영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그래도 사람들은 기분이 먹고 사는 거야. 응? 니네들이 암만 그래도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농업이라는 게 전 세상에서 차지하는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농업만으로 해서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90사람들이 이래갖고 전체 인류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인간이 훨씬 그때보다 그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3%가 나머지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생산해내는 생산력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면은 나머지 97%는 다른 걸로 사람들한테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력의 향상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산업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뭐냐면은 제조업조차도 AI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AI도 이런 비트코인이나 어떤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디지털 세상,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세상의 중심이 될 거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AI고 비트코인이고 디지털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세상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건데 중국인들 뭐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경제의 기초가 뭐냐면 경제의 기본이 돈인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일 진짜 좋은 돈이고 금처럼 경제의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건 다음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전략 자산이 되고 디지털 에셋이, 그러니까 리저브 에셋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확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경제에서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1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금이 영국으로 몰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금을 바탕으로 파운드가 좋은 돈이 됐던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제조업과 무역을 바탕으로 금이 미국에 몰렸잖아요. 미국에 몰린 금을 바탕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돼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금태환을 해주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달러와 자기 환율을 갖다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1971년도에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깨진 건데, 근데 이 화폐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이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빈부격차도 커지고, 그리고 미국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멀쩡한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의 패권도 지금 조금씩 무너져가는 거 있거든요. 뭐 당장 무너지고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각국 정부들이 미국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어떤 리저브 에셋으로 채택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신시아 로미스, 미국, 그리고 저기 미국의 부통령 후보, 이런 유력한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은 누군가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먼저 하느냐만 시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유효하고, 그리고 해킹도 안 당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돈이라는 게 점점점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행하는 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중국도 그 전략을 세우겠죠. 근데 중국은 외화 유출이나 국민들의 어떤 재산 반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부유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존에 자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쉽게 유출시킬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담아내면서, 왜냐하면 담아내야 된다는 고민은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외화 유출이라는, 자본 유출이라는,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제 그 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세 가지가, 화폐의 세 가지가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척도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교환의 매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1사토시도 눈 깜빡할 사이에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이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는 거래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에 기반한 그 앱들이 이걸 이미 해내고 있어요. 순식간에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뭐 100개가 넘는 상점들이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 제가 르포를 하면서 한번 다녀봤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수수료도 안 들어요. 수수료도 안 들고 바로바로 지갑에서 이종이 되는데, 이게 거래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까지 할 정도로 그 지금 세상에서 카드도 있고 많은데 앱을 만들어 갖고 사가지고 일로 옮겨 갖고 거래까지 해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해요. 예, 왜?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가서 거래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상거래에서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카드로 해도 되고 뭐 온갖 수단이 다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화폐로 쓰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토시나 할피니 같은 사람도 당장의 그 거래보다는 비트코인은 그 리저브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나중에 국가 간의 청산이나 기업 간의 대규모 정산,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많이 할 거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거래에서 사용하는 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위한 앱,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경제활동 속에서 예컨대 모든 국가들도 다 반영을 하고 뭣도 반영하고 뭣도 반영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수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것만큼의 그 실질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가 되는 거는 피아트 머니가 그 부분은 반영이 되겠죠. 그럼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쓰기 편하니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도 하고 이런 대안의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가치저장 수단으로 저축수단은 계속 가겠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제 또 디파이나 이런 어떤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운영하는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겠죠. 예.